2001년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평소처럼 내부의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화재 진압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안에 사람이 한 명 남아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고 8명의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들어간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끔찍한 일과 함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진행 중이었다. 1980년부터 1990년대에 고도 경제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도시 인프라와 주거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발전은 사회적 안전망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특히 소방 및 안전관리 분야는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발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에 대한 개념은 현대적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화재와 붕괴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나 안전 장비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당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졌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2001년 당시 소방관들은 24시간 막교대, 즉 격일 근무 체제로 일하고 있었다. 이는 하루 동안 24시간 내내 출동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그 다음날 하루를 쉬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근무 방식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피로를 유발하지만 화재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근무 시간이었다. 또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보호복의 상태가 매우 부실했다.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을 입는 대신 방수복이라는 저렴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했다. 방화복은 특수 소재로 고온에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지만 방수복으로는 신체를 보호하는 게 불가능했다. 당시 방화복 한 벌의 가격은 약 120만원에 달해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소방서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방수복은 8만원에 불과해서 많은 소방관들이 이를 입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이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소방관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의료기관과 관련 전문의가 부족해서 일반적인 진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들었다. 또한 PTSD 같은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직업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어 퇴직 후에도 고통받아야 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적절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은 매번 위험 속으로 자신을 던져왔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전하고 있다. 2001년 3월 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1층의 집주인 가족이 2층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2층짜리 벽돌 건물로 서울의 많은 노후 건물과 다르지 않은 구조였다. 여기 불렀거든요? 어딨네요? 화재는 새벽 3시 47분에 신고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출동 명령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는 신속히 출동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골목을 막고 있어서 소방차가 현장까지 곧바로 접근할 수 없었다. 당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불법 주차 문제는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이 문제는 이번 화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소방호스 12개를 연결한 후 화재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렸고 소방대원들은 작업을 위해 먼 곳에서 뛰어와야 했다. 또한 구조 차량도 진입이 불가능해서 5명의 구조대원들이 25kg이 넘는 장비들을 들고 200m가량을 달려야 했다. 그렇게 본격적인 화재 진압이 시작되었고 진압을 시작한 후 약 5분 만에 집주인과 세입자 가족 7명을 무사히 대피시키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불길은 도저히 진화되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소방호스가 길어짐에 따라 장애물도 많아졌고 길어진 길이에 더해 많은 굴절로 인해 수압이 약해졌고 이 때문에 진화가 크게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아직 화재는 진압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구조했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소방대원들을 불렀다. 그녀는 건물의 집주인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아직 건물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건물의 상태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집에 사람이 있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고 이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생존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해짐을 의미했다. 또한 빠르게 구조하지 못한다면 소방대원들 또한 화마에 갇히거나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건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일단 상황이 심각했던 2층으로 진입했고 총 3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었다. 내부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는데 지연된 화재 진압으로 인해
온도는 800도가 넘었고 검은 연기가 자욱해서 한치 앞도 보기 힘들었다. 방화 기능이 전혀 없는 방수복으로는 몇 분도 제대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고 불길의 뜨거움이 온몸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오랜 경력의 소방관들조차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었다. 빠르게 집안 곳곳을 수색해 나아갔지만 사람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고 노후한 건물에 더해 화재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붕괴 위험 또한 컸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소방관들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고 일단은 2층만 수색한 채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당장에 수색이 종료되고 대원들 모두가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집주인이 또 다시 그들을 불렀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나오지 않은 대원들을 보고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대원들은 또다시 불길 속으로 향한다. 이때 전보다 많은 대원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투입되었는데 1팀은 6명으로 1층 수색을 맡았고 2팀은 2명으로 건물 뒤편의 지하 보일러실 수색을 맡았다. 좁은 보일러실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적었지만 수색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투입된 것이었다. 1팀은 거실과 안방 화장실 순서로 수색했고 2팀은 좁고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보일러실을 살펴보았지만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계단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다. 그런데 건물이 흔들리며 이상한 낌새가 보였다. 하지만 채 반응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건물에 있던 8명과 현관에서 방수 작업 중이던 대원 1명까지 총 9명이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되었다. 큰 규모의 붕괴로 인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인근에 있던 몇 명의 소방관들도 날아온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이때 건물 붕괴의 원인은 철근과 기둥 없이 2층으로 증축한 건물에 소방수가 흡수된 것이었고 여기에 더해 34년 전 건설된 건물이라는 구조적 불안정성이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붕괴된 건물 밖에서는 곧바로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현장에 남아있던 다른 소방대원들과 함께 시내 11개 소방서에서 구조대원 200명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과 좁은 골목 때문에 중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고 대원들은 삽과 손으로 잔해를 치웠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더디고 힘들었다. 건물 붕괴 50분이 지났을 때 현관 쪽에서 작업하던 김철웅 대원이 구조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첫 번째로 구조된 그가 이미 사망했음은 아직 구조되지 못한 대원들의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의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나빴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동료들의 일말의 생존에 대한 희망과 함께 동료들을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구조를 다시 이어나갔다. 그런데 이때 대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달된다. 화재의 원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방화로 인한 화재였고 방화범이 집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건물이 붕괴되자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고 방화의 이유는 어머니와의 다툼이었다. 방화 이후 불이 크게 번지자 겁에 질려 혼자서 도망친 것이었다. 결국 대원들은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들 자신들을 희생했던 것이다. 건물이 붕괴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잔해의 구멍을 뚫는 데 성공했고 두 번째로 구조된 이승기 대원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결국 매몰된 9명의 소방관 중 살아 돌아온 이는 3명뿐이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일찍 했다면, 구조를 했다면 충분히 더 이승기 주인처럼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게 늘 가슴속에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뭐 하느님, 부처님, 종교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제발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들어가는데 집주인 아들 최모 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현주 건조물 방화죄로 기소되었으며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의 불균형한 발전과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으며 정부와 사회가 소방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장비 조건과 의료체계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개편되었던 것들이 당연한 처우임에도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소방 시스템이 이 사건의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전의 처우가 형편없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이 이야기는 홍제동 화재 참사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며 당시 이 사건의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제작된다. 올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소방관은 사건 당시 참혹했던 현장을 현실감 있게 경험하도록 하면서 소방관들이 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투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영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작품을 통해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날의 진실을 되새기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또 다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며 소방관들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